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 액면 분할 후 첫 거래에서 0.75% 상승, 시총 2위 탈환. 월가의 생성형 AI 주도주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 이후 첫 거래에서 0.75% 상승하며 시총 2위를 탈환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보다 0.75% 상승한 121.7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시총은 2조 9,960억 달러로 집계돼 다시 시총 2위로 올라섰습니다. 애플 자체 AI, 애플 인텔리전스 공개에도 2% 급락. 애플이 자체 AI 플랫폼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했음에도 주가는 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뉴욕 증시에서 애플은 전거래일보다 1.91% 급락한 193.1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이날 오전 10시 개막한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홍보 영상을 통해 새로운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했습니다. 일본 라피더스 이나노 로드맵 구체화, IBM과 첨단 패키징까지 협력. 반도체 부활을 꿈꾸는 일본의 드림팀 라피더스가 미국 IBM과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도 협력합니다. 이나노 미세공정 기술에서도 협력 중인 양사가 첨단 패키징 기술 역량을 확보해 이나노 반도체 생산 로드맵을 앞당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IBM은 최근 일본 라피더스와 첨단 패키징 관련 대량 생산 기술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엘리엇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 타깃 주가 급등. 글로벌 행동주의 투자자인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가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대한 지분 투자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0일 소식통을 인용해 엘리엇이 약 20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을 매입했다며 이 항공사의 부진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엘리엇은 시가총액이 166억 달러인 이 항공사의 최대 투자자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 소식에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주가는 이날 7% 넘게 급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뉴욕 증시는 어제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한번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액면 분할된 후 첫 거래를 맞았던 엔비디아는 장 시작하고 나서는 소폭 좀 떨어지는 듯 했으나 다시 한번 말아 올리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결국에는 다시 한번 시총 2위 자리 탈환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WWDC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체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 넘게 급락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욱 PD입니다. 오늘 또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저도 이제 애플 관련돼가지고 생중계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저께 만약에 이제 애플에 관련돼서 우리가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거 관련돼서 이따가 두 분의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나라 시장 가까스로 2700선 지켜내면서 끝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너무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죠. 이제 내일 저녁 되면 이제 CPI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되면은 FOMC 회의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조금 눈치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에 대해서도 이따가 또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이 시장 대응하기 너무 힘드시죠? 힘드실 때 우리 오늘의 승부주가 또 오늘의 승부주의 결과로 화답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꼭 채널 고정해 주시고 바로 일단 어저께 또 성적표가 좋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 어저께 롯데 웰푸드죠. 어제 이제 우리 폭염 관련돼서 주의보가 발령되니까 이제 빙과류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아주 놀라운 수익률 거두셨고요.
그다음에 김성교 전문가님, LNF 어제 폐 배터리 관련된 회사에 집중하다고 하셨고 1.28. 이전에 이제 유창현 대표님 수익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좀 낮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있겠는데 지금 보시는 수익률은요. 하루치 수익률입니다. 일주일 한 달 아니고요. 딱 하루치 결과물이기 때문에 1.28이라는 수익률도 대단한 수익률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자, 일단 유창현 대표님한테 네.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음식료 업종이요. 예전에는 이제 달러가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하면은 원래 이제 환율에 약했던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K 컬처에 이어서 이제 K 음식료 그래가지고 이제 수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또 네. 원달러 또 수혜주가 돼버렸어요. 네. 어저께 보니까 크라운이랑 혜태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 보면서 아주 놀라웠는데 음식료 업종 좀 이해 좀 시켜주세요. 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도대체? 뭐 저도 이번 주에 음식료 업종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제 바로 급등할 줄은 솔직히 생각 못했는데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어저께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좀 외부 이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WWDC는 또 있었고 또 내일 모레 새벽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CPI하고 FOMC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외부 변수에 조금은 강할 수 있는 섹터가 좀 음식료가 아닌가라는 인식이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어쨌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좀 좋게 마감을 하면서 일단 수급이 들어올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원화가 원래 약세를 띈다라면 음식료 업종군 같은 경우는 다 수입을 해와서 우리가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피해주인데 예전에는 이제 국내에서만 소비가 됐다라면 지금은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러한 부분들도 좀 환차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딱히 어저께 강할 만한 섹터가 이슈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원래 지난주 금요일에 강했었던 음식료 업종군들에 대해서 아침에 좀 강하게 매기가 들어온 것 같아요. 뭐 날씨도 도와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빙그레 같은 경우는 24% 이상 상승도 했고요. 그런데 꼭 뭐 빙가루만 상승은 아닙니다. 농심도 어저께 상당히 좋은 급등세를 보여줬었고 혜태는 뭐 두 기업 모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뭐 CJ 제일리당이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음식료 업종군들에 대해서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 추가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유를 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걸까요? 네, 뭐 일단 1차 목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목표가를 바로 어저께 터치를 해가지고 비중은 그래도 한 30% 이상은 좀 줄여놓은 다음에 제가 보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자리라기보다는 이 회사가 2017년 분할 재상장되면서 그때 형성됐던 자리가 19만 7천 원, 20만 원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트렌드가 계속 변화한다는 걸 요즘 너무 많이 느끼고 있고요. 원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식료 업종,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밀을 많이 수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원화 약세 기조가 갔을 때는 하나의 생산을 할 때 채산성이 떨어져가지고 원래 피해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환율 수혜주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특히나 우리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 예전의 기억으로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 올려보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어저께 일단 폐배터리 관련된 LNF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NF 지금 보시면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횡보라인 상단 16만 2,400원에 딱 걸린 채로 마감을 했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단기 추세 5일선 그다음에 11선 살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 하루 혹은 이번 주까지는 충분히 즉 3거래일 정도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리 봤을 때는 충분히 여기서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지더라도 지금 15만 원대를 제가 손절가 드렸는데 여기 15만 원대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간에 한 번 정도 더 여기서 꺾어지면서 변곡점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오늘 전력 에너지 관련돼서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오늘의 승부주 이슈로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따가 조금 쟁점으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렸냐. 김성규 전문가님 보성파워텍을 편입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전력기 관련된 종목들이 인도네시아의 그 송정망 구축 사업을 저희가 따내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저번 주는 한국가스공사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이더니 어제는 한전기술이 또 상한가를 가면서 그거에 덩달아서 이제 보성파워텍이 또 급등을 보여줬단 말이죠. 네. 보성파워텍 여기에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인도네시아 그 송전 사업을 한전에서 수주를 했죠. 이게 41조 원 규모 정도 되는데 여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선 보성 파워텍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어느 정도 좀 약간은 조정을 받다가 다시금 이제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자리 현재 자리 봤을 때는 4,100원인데 여기에서도 더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한전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관련되어 있는 여러 종목들 그다음에 대양전기공업 이건 조금 좀 탄력이 있으니까 이건 조금 여러분들께 권해드릴 수가 없고요. 제일일렉트릭이나 이런 것들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좀 시장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 주가 조금 마음이 혼란스러운 한 주잖아요. 너무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어서. 자, 우리 유차희 대표님 네. 일단 어제 2,700선 가까스로 버텨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CPI 발표도 있고 FOMC를 앞두고 있어서 많은 분들 좀 마음이 좀 혼란스러워요. 주가 혼란스럽게 전개되겠죠? 좀 분수령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기술적 분석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흐름을 좀 본다라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수렴의 끝자락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로 본다라면은 좀 그 삼각 수렴이 지금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고 거의 마무리 국면이기 때문에 이게 위든 아래든 만약에 좀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면 매물대를 돌파해주면서 다시 한번 900포인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거고 실망을 한다라면 아무래도 지난 2월달 저점 한 780포인트 언저리까지 조정이 나올 수든 있는 모습 위치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히려 코스피는 수렴이 더 좋아요. 삼각 수렴이 이제 고점을 돌파시키려는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거의 수렴의 끝자락이죠.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좀 결론이 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도 뭐 상승으로 이제 저항대가 돌파가 된다라면 뭐 2,900포인트까지는 정말 쉽게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실망으로 하락을 한다라면 120선 이탈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지난 4월 저점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인데 이건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증시도 최근에 본다라면 상당히 급등락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기술주 AMD라든지 뭐 델, 뭐 HP 뭐 이런 기업들을 본다라면 막 10%씩 오르기도 하고 10%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약간 변동성이 계속 주면서 일단은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지수만 본다라면 S&P 500 지수 최근 3개월 동안 상승하게 2% 남짓이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 내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선물로 동시 만기, 또 미국 증시는 다음 주에 선물로 동시 만기가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FOMC 이후에 FOMC에서 정말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 못한다라면 그리고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모멘텀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모든 이벤트가 다 소멸되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면 좀 증시가 좀 위든 아래든 크게 흔들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은 당분간은 리스크 관리가 조금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님. 자, 일단 유차희 대표님은 어쨌든 변동성은 있겠으나 긍정적으로 보신다.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황을 봐야 네, 되니까요. 근데 FOMC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저도 당장 못해서 알겠습니다. 주식은 예측과 대응이니까요. 자, 김성규 전문가님, 엔비디아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을 했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 월가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액면 분할에 대해서 2년 내에 또 10배 오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는 일단 산업적으로 조금 문제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거를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가 항상 약점이 뭐냐면 뒷심이 없다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뭐냐면은 자체적으로 팹리스에서는 계속적으로 좋은 기술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수금 받아내는 능력은 좋은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선 뒤로 처리해준 능력이 상당히 약하다는 그게 조금 약점이죠. 지금 현재 있는 파운드리로 돌아가는 것들로 봤을 때 5나노 미만으로 돌아가는 지금 뭐 4나노 정도 공정으로 해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것들인데요. 얘네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수율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거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TSMC가 지금 아직까지 지진 여파를 조금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한 6개월까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충격은 상당히 좀 클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GPU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그 기술이라든가 이 부분을 축적을 했던 거는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NPU 부분,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AI 칩 분야로 돌아가는 데서 새로운 방식을 이제 쿠다를 통해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그 쿠다 방식, 즉 그래픽을 처리하는 방식 가지고서 AI를 진행을 하다가 이제 다른 업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의 NPU가 나오고 그 다음에 컴파일러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쉽게 얘기해서 쿠다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코딩을 하던 것들을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바꿔주는 그런 변환 프로그램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창희 대표님한테 질문이 이제 어제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을 해서 네.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엔비디아 탑승하는 마지막 기회니까 탑승 안 하면 바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미국 시장 엔비디아에 탑승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신다면요. 저는 뭐 일단은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불패를 보여준 게 미국 증시 아니겠습니까? 뭐 엔비디아뿐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보면은 계속 상승세가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는 거 지금 또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뭐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AMD는 어저께 투자 의견 하향 조정 받을 정도로 지금 엔비디아를 이길 수 있는 그게 상대가 없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어쨌든 매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진다라면 주가는 뭐 김성기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당분간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눌림이 나오면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제 끝이다 조정이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한 어떤 예전에 보면 닷컴 버블이나 이럴 때 비교해 본다라면 아직도 엔비디아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때 마이크로소프트는 막 200배, 막 300배 이랬었거든요. 과거에 닷컴 버블에. 근데 지금 엔비디아는 그 지금 실적 매출 성장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40배 미만이라고 본다라면 충분히 저는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엔비디아에 좀 소액이라도 투자해 보는 게 좋겠다. 네. 네. 그리고 네. 엔비디아도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기업을 또 본다라면 관련된 이제 기업들 여러 개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뭐 테스트 업체들 뭐 좀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미국 쪽 이슈가 많다 보니까 애플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는 없겠죠. 어저께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결론은 이제 지각생이죠. 애플은 AI에 관련돼서는 지각생인데 큰 게 없었다라는 시장의 평가였습니다. 근데 결국에 우리가 애플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회상해 보면요. 저도 이제 예전에 매년 애플 이슈를 다루면서 느꼈던 거는 애플은 항상 초반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 하더라고요. 뭔가 발표를 하면 뭔가 이렇게 찬사를 받았던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애플의 주가와 평가는 회복이 된다. 지금 애플의 저번 주까지 주가 추이를 보면요. 애플 거의 망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주가도 그렇게 망할 것처럼 빠지더니 우리가 이적할 때쯤 되니까 애플이 주가를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애플을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김성규 전문가님한테 일단 질문을 들어보자면 어제 어쨌든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좀 발표를 했는데 결국엔 오픈 AI거든요. 그렇죠. 관련돼서 이제 어쨌든 수혜주를 찾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애플 관련주를 투자하셔야 되니까 김성규 전문가님이 어제 그 WWDC를 보셨을 때 수혜주를 찾겠다면 어떤 업종과 섹터를 보시겠어요? 결국은 오픈 AI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 이제 그 첫 번째는 오픈 AI 이제 챗 GPT, 그다음 두 번째는 달리라고 부르는 그 이미지 합성, 세 번째는 이제 소라, 쉽게 동영상을 합치는 거 요 세 가지인데 그럼 각각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 수혜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LLM 기반으로 했을 때는 역시 이전에 유창희 대표님이 한번 얘기하셨던 그 플리토가 그래도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좀 한글과 컴퓨터 개인적으로 좀 조금 지금 조정받고 있지만 그쪽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플리토와 한글과 컴퓨터 얘기해 주셨고
유창희 대표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애플 그 WWDC는 되게 실망스럽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혁신이 전혀 없었고 그 감성도 있었는가? 좀 감성도 없었다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로 바보 같은 내용이었다. 그냥 자기들 시리라든지 AI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챗 GPT를 홍보해준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좀 애플이 되게 혁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던 부분들이 약간 실망감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과연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더 씌워진다라면 상당히 제품 교체 수요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출시된 제품까지는 온디바이스 AI 서비스를 탑재를 시키고 그 전 제품에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얍삽하게 삼성은 다 해줬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교체 수요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또 이번에 내용들을 본다면 물론 이제 뭐 제가 뭐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뭐 진전되는 게 없다라는 분위기라면 조금은 실망감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쪽 관련돼서는 저도 뭐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프리토 같은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멘텀이 당장 살아나기에는 조금은 힘이 약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WWDC를 두고서 해석은 좀 분분합니다. 근데 조금 더 안 좋았다라는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기사가 더 많이 보였다라는 부분도 체크해드리고요. 이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FDA 승인 모멘텀 관련해서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일라이릴리의 치매 치료제인 도나네맙 안정성 재검토하겠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고, 어제 기사를 보면 그 패널 중에 한 분이 초기에 있는 치매 환자에게 효과가 있었다라는 언급된 내용이 좀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8월에 일단 렉라자의 병용요법에 대한 모멘텀도 남아있고, 물론 HBL 사건이 있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 여전히 여기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도 될까요?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는 게, 지금 현재 봤을 때 일라이 릴리가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그 어느 정도 그 주가를 끌어올렸던 게 그동안은 비만 치료제였지만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 알츠하이머도 되게 중요한 하나의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잠깐 일단은 그런 해외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보면서 제가 잠깐 보면 LLY, 일라이 릴리 보시게 되면 현재 계속해가지고서 상승 추세는 잡아주고 있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갔던 것들 중에서 원래 이 비만 치료제의 가장 큰 목적이 원래는 당뇨 치료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성공한 그 상당히 재미있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우즈로 같은 것들이 이제 그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된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간다 그랬을 때는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노보 노디스크는 조금씩 이제 여기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지만은 거기에 비했을 때는 그러면 아직은 여기 노보 노디스크야 뭐 지금 현재 그 계속해가지고 이제 레켄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걸로 해서 올라가고 있지만은 여기에 비했을 때 일라릴리는 더 아직도 파이프라인이 좀 더 강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기대를 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고, 단 기대가 너무 지나쳐서 이제 거품이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좀 주의를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감은 가지고 가되 너무 지나친 기대는 좀 삼가해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해볼 이슈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돌고 돌아 다시 에너지라는 주제이고요. 김성규 전문가님은 글로벌 전력 이슈, 전력 설비와 전선을 움직이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 다시 에너지라는 주제인데요. 어제도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해 가스전, 뭐 대왕고래 이슈는 조금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정부에서도 더 키울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괜히 키웠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은 연말에 결과를 보자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기존에 강했었던 뭐 에너지 섹터가 어제 좀 힘을 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순환매성의 매수일 상승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그 동해 가스전 때문에 원전이 하락을 하고 뭐 신재생 에너지가 하락을 하고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 하락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였죠. 왜냐하면 동해가스전이 거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가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2030년부터 아니겠습니까? 그걸 채취하려고 했을 때 구축을 하고 그걸 직접 사용했을 때는 그 최소 뭐 시간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뭐 발전소 새로 안 짓고 현재 상태로 가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스전을 발전용으로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절대로 그 사우디처럼 전기료를 공짜로 해줄 나라는 아니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하락을 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앞뒤는 안 맞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하락을 했었고 좀 많이 조정해 받다 보니까 좀 저가 매수세, 가격 메리트가 좀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전 이슈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가 엄청나게 사용이 많이 늘어날 거다. 또 생활 습관의 변화,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한 전기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제 조달하느냐의 어떤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인 것이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기술력이 좀 높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도 꾸준히 잘 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저는 이제 지금 6월 11일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지나면 이제 또 금방 7월이고요. 그럼 또 이제 2분기 실적 장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약간 선침해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저께 이제 정부가 탈원전 완전 폐기를 선언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원전을 더 짓겠다라고 발언을 좀 했었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동하고 있는 원전 수가 26개고요. 지금 짓고 있는 게 2개인데 여기서 한 3, 4개를 더 짓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30기까지 원전 발전소가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그 체코 관련돼서 30조 수주 이제 소식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0조를 다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업체가 선정이 되는지 여부. 지지난주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막상 본인들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한 달만 기다려달라. 그래서 이제 약간 애매한 발언을 좀 했죠. 하지만 어쨌든 그 내용을 본다라면 뭐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면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거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모멘텀이 그러니까 관련된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서 상승했었던 게 다 하락으로 되돌려 놨어요. 그러면 충분히 다시 한번 체코 수주 이슈가 나온다라면 주가는 다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오늘이죠. 오늘부터 이제 영국 그 원전 관련된 대표단이 좀 와서 뭐 협상, 뭐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영국이 2030년부터 2045년까지 해서 원전을 이제 평균 5년마다 한 3, 4기씩 짓겠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번엔 수주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한 설명회를 듣고 거기에 이제 입찰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설명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들. 그러면 그동안 이제 폴란드라든지 체코라든지 이집트 이런 쪽에서 이제 영국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기대감이 좀 높게 새로운 어떤 매출처가 판로처가 새로 생긴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원전 수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뭐 아무리 전력 생산을 잘해도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으면 아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대표적인 사례죠. 지금 수원, 기흥 쪽에 반도체 쪽에 전기가 필요한데 서해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 송전선로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하고 있고 또 동해에는 발전소가 지금 가동이 중단되었죠. 왜냐하면 발전을 해도 전기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프라 구축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도 꾸준히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6월 말에 혹은 7월쯤 됐을 때 체코 수주 네.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요. 사실 잘 되면 너무 좋겠고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지만 사실 프랑스랑 지금 2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같은 유럽 국가 내에 있기 때문에 프랑스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네. 의견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주에 실패하게 된다면 원전주가 다시 한번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근데 뭐 프랑스가 사실은 원전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원전 그 발전 비중량이 한 30%, 32% 정도 되는데 프랑스는 62%.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을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원전에 대해서 진심이고 그리고 이제 같은 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은 뭐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못할 건 없다. 그리고 모든 걸 다 프랑스가 다 가져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오히려 프랑스 쪽보다는 오히려 미국이 또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또 발목 잡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더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아직은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이쪽에 우리가 좀 노력을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프랑스와 2파전을 벌이고 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일단 대비는 좀 필요해 보이고요. 좋은 결과가 나오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원전을 짓는 데까지 사실 시간이 굉장히 네. 오래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섹터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리고 11월에 지금 미국 대선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전이나 뭐 신재생 뭐 이렇게 뭔가 정책적인 혹은 후보의 영향을 받는 쪽보다는 전력 설비나 전선 쪽에 좀 투자를 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저는 전력 인프라 쪽 충분히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 HT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뭐 일진전기 등이 강하게 상승을 좀 했는데 워낙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HT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최근 한 2년 사이에 저점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 상승을 좀 했고요. 또 꼭 그게 아니 2년이 아니냐 하더라도 최근 두세 달 정도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일진전기라든지 재룡전기 이런 기업들 보면은 막 한 3~4배씩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가격적인 어떤 부담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실적을 감안한다라면 지금 수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한다라면 지금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간 조정을 준다라면 약간 눌림을 준다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엔비디아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1월 달, 2월 달에 가격대로 하락한다라고 겁을 먹을 정도는 아니다. 다만 주가의 변동성은 일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적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가격대도 메리트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부 증권사에서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신규 커버리지도 게시가 됐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네. 돌고 돌아 동해가스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가지만 질문을 좀 해볼게요. 7월에 시추 위치를 정하겠다라고 어제 이제 속보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홈페이지를 또 한글로 만들어서 그 메인 페이지 가운데 동해 유전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을 기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뭔가 좀 사그라들 때마다 연료가 하나씩 공급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시 한번 좀 봐도 되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좀 관련된 투자는 분명히 또 이슈는 될 거예요. 뭐 우리가 이게 뭐 형체가 내용이 없는데도 어떻게 주가가 영향을 받냐 하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작년에 초전도체가 이슈가 있었습니까? 뭐 다들 아니라고 해도 불구하고 어디 대학교에서 연구 결과가 약간 의미 있었다 하면서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막 그랬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지금 입장이 좀 난처해졌죠. 어찌되었든 좀 섣부르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 내용물이 없게 된다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고 그와 관련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관련된 기업들은 결국에는 빚 좋은 개살구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돌아본다라면 제자리에 있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에 대한 투자는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다.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이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꼭 동해 가스전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이 묶이면서 실적이 드러나는 기업들, 뭐 조선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은 또 그쪽 그 시추를 할 때 그 같이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접근한 다음에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버티시면 수익이 날 수 있지만 정말로 뭐 이슈랑 관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등하는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심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주들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다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지만 다만 실적에 함께 묶여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뭔가 두 분 결이 좀 비슷해요. 오늘 전력 이슈, 함께 좀 전력 설비랑 전선주들도 함께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이제 한국전력이 41조 원 규모로 해서 지금 인도네시아 송전선 설비 관련된 수주를 하게 되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관련주들이 다 올라갔죠. 한전산업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그 관련된 종목들, 아까 또 잠깐 봤던 보성파워텍부터 해서 그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전력 설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선 수요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가는 그 이슈들이 지금 현재 특징을 보면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선진국이든 아니면 신흥국이든 상관없이 다 똑같이 전력이 같이 필요해졌다라는 거죠. 신흥국은 신흥국대로 해가지고 필요해졌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은 현재 그 중국에서 상당히 많은 공장들이 빠져나와서 동남아시아를 비롯해가지고 인도라든가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 해당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전력들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는 지금은 어느 정도 좀 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지만 그래도 석탄 발전소 새로운 그 친환경 석탄 발전소나 아니면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송전선 거기에 따른 이제 그리드망이라고 그러죠. 그리드망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봤을 때는 이제는 데이터 센터가 여기다 한몫 더해가지고서 조금 더 이제 좀 많이 복잡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그 관련된 냉각 솔루션들, 그래서 에어컨이라든가 그다음에 냉각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좀 더 뜨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LG나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전자도 있지만은 해외 같은 경우 이제 버티브 같은 경우가 좀 더 그렇게 걸릴 수가 있겠죠. 버티브 홀딩스 VRT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한 번 더 꺾어지고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지금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가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요. 자, 그랬을 때 87불 30인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위로 튕겨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 이 전력 설비라든가 송전선 이후에도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특히 이제 그 냉각 관련된 쪽으로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어느 정도는 그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불균형, 즉 전력의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신재생 에너지가 섹터가 좀 더 그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분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4% 정도밖에 안 됐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봤을 때는 그냥 9%까지 현재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그 새로운 전력망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따른 전력 설비들이 들어가줘야 될 그런 수요들이 더욱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면 이제 동서발전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그 역대급의 그 폭염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벌써부터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대책을 지금 좀 세우고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당장 화석연료를 다 걷어치울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는 좀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기에서 원전이나 신재생 에너지가 더 들어가는 그 시기에 이 교체가 되는 시기가 있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약간은 그 에너지 캐즘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즉 여름에 우리가 갑자기 그 냉방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전력 수요가 있을 때 자칫하면은 전기가 어느 정도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지금 대책을 수립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봤을 때 긴급 그 그리드망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약간은 좀 제한 송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너지 섹터에 있어서도 캐즘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캐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일단은 전력 설비나 전선은 우리 아까 유창희 대표님과 살짝 이야기 나눴던 부분이기도 한데 미국 대선이나 후보 영향에 좀 덜 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봤을 때 저는 지금 현재 그 에너지 고점에서 40% 정도는 더 성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적 관점에서는 그렇고요. 일단 간단하게 LCD 현대일렉트릭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대략 여기에 제가 그 박스를 2개를 만들어 놨죠. 박스권을 2개를 만들어 놨는데 21만 9천 원에서 26만 6천 원 사이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2달 정도는 약간 완만한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그래도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상승에서 이제 조금 꺾였어요. 그랬는데 어제 여기를 다시 튀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31만 4천 원에서 대략 여기서 40% 정도 더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대략 제가 봤을 때는 한 44만 원에서 45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전력 설비가 그러면은 왜 이렇게까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지금 살게 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 센터가 먹는 그 전기가 엄청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뭐냐면은 데이터 센터에서는 서버에 돌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냉각에 들어가는 전기가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냉각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기술들 연구라든가 그다음에 이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게 현재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요. 지금 당장은 이 특별한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찌 됐든 간에 이 전력 설비하고 이 전선에 관련된 것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3년에서 5년 정도 됐을 때 반드시 전선을 보통은 피복의 이유로 해가지고선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교체 수요까지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앞으로도 특히 전선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안에서 또 AI라는 키워드가 장식을 하게 되면서 관련해서 전력 설비나 전선 쪽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좀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승부주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러 가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우진이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일진전기 꼽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우진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격대에서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우진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계측기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력 계측기 국산화하는데 성공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대형 원자로에 들어가는 4개의 핵심 계측기를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계측기라는 게 이제 처음에 원전을 지을 때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이게 수명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이 계속해서 발생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원전을 새로 짓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신규 매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로 이제 좀 매출 좀 다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 관련돼서 이제 그 납품할 부품을 좀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있고요. 뉴스케일 쪽으로 해가지고도 약간 기자재 관련해서 그 제작 요청을 좀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기술력이 높다 생각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그 플랜트 사업하고 산업용 온도 센서 계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합니다. 철강 관련해서는 포스코하고 협업을 하면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산업용 온도 센서 매출 관련해서는 지금 매출의 50%가 삼성전자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반도체는 이 온도라든지 습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불량률이라든지 수율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인 포스코라든지 삼성전자 등의 매출처가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매출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그 수익성도
영업이익률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알짜배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지난번 이제 원전 이슈가 좀 있을 때 주가 급등을 했다가 조금 확인하자고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은 다시 한번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12,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지지가 되었던 한 8,7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약간 눌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로 아마 이름을 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일단 기술력도 뛰어나고 플랜트 쪽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알짜배기 회사다라고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로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700원 선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승부주도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진전기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전략 함께 좀 세워주실까요? 네,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전력 설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전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설비와 전기 전선에 대한 재료. 자, 그래서 동선이나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관련돼 있는 거. 그리고 또 다른 게 태양광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네 가지가 일단은 복합 테마로 엮여 있는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제 나왔던 한전의 인도네시아 관련된 수주 내용도 있지만은 북미 쪽에서의 전선 수요가 특히나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걸로 인해서 앞으로 좀 더 상승 추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고, 그다음에 한전에서 지금 현재 그 인도네시아 송전선 했을 때 여기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전기 전력 설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 좀 더 각광받을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거기다가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대선 앞두고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경우 했을 경우 전선과 더불어서 그 태양광에 관련된 미국 대선 관련해서 태양광 모멘텀도 상당히 있는 종목이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현재 자리 지금 22,900원을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략 한 2주에서 3주, 즉 10에서 15거래일 정도를 지금 횡보하다가 잠깐 튀어 올랐다가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고, 현재 자리는 여기 보면 25,700원대에서 원래는 이제 걸려있는 요 횡보 라인에 지금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현재 이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정도 더 강하게 튀어오를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28,500원을 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지금 전력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40% 프리미엄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 28,500원을 돌파했을 경우에는 최고가 32,250원에서 40% 더 얹어서 42,000원까지는 일단 목표가 두고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바닥을 잡는다 그랬을 때는 손절가는 23,000원, 22,900원까지는 가지 않고 23,000원대에서 여러분이 손절해 주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진전기 살펴봤습니다. 일단 전력 설비나 전선 그리고 플러스 태양광 모멘텀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28,500원, 손절가는 23,000원 정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오늘 김성균 전문가님 혹시 우리 현대차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수소 관련해서 현대모비스로부터 국내 수소 연료 전지 사업 인수를 마무리했다라는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진짜 쏘아 올렸던 수소에 대해서 구체화시키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다시 한번 좀 추세 돌려세울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추세는 돌려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차가 한번 9% 넘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이렇게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렇게 해서 전환을 하고 있죠. 단기적으로 해서 원형을. 요즘은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재밌는 것이 그 단기적인 원형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안 보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적인 원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3거래를 연속해가지고서는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죠. 단 여기에서 이 현대차 자체가 원체 등치가 크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쉽진 않다는 것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 자리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또 수소뿐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복합적인 모멘텀 충분히 기억해두고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쏘아 올렸던 수소 관련해서 추세도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돌고 돌아 다시 움직이는 에너지주 체크해봤고요.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글로벌 전력 이슈로 랠리를 펼치고 있는 전력 설비와 전선주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로는 우진과 일진전기 꼽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